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유옥 한나라당 의원의 책 아이 전유옥 출판 기념회.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온 정몽준 의원이 전 의원의 책을 펼치더니 전 의원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을 비판하는 부분을 읽기 시작합니다. 친박 의원들 사이에는 박 전 대표의 뜻을 헤아리느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러면 박 전 대표는 제가 꼭 말을 해야 아시나요라고 단 한마디 한다고 한다. 소문답 하듯 한마디씩 던지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더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쓰셔도 괜찮으신지 제가 저까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몽준 의원이 조심스럽게 전한 전유옥 의원의 책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 철학과 의정 활동은 물론 대변인 시절 지켜봤던 박근혜 위원장의 소통 능력과 지도력에 대한 평가를 책으로 풀어냈습니다. 전 의원은 박근혜는 늘 짧게 답한다면서 뭔가 깊은 내용과 엄청난 상징적 비유를 기대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 의원은 박 위원장이 인문학적인 콘텐츠는 부족했다며 신문기사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이나 해석하는 깊이 같은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 싶을 정도로 박 위원장의 권력 의지는 대단했다면서 그녀에게 있어서는 권력이란 매우 자연스럽고 몸에 맞는 맞춤옷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이었다.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였다. 이 나라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 즉 마이 패밀리스 잡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 의원은 대변인 시절 박근혜 위원장의 차에 같이 탈 수 없었던 사실을 떠올리며 운전기사와 비서관 말고는 불편한 것이다. 당의 대변인조차 불편할 정도였다. 하루 종일 같이 타는 것도 아니고 주요 행사의 일종의 수행인데 그 순간이 불편하다는 것은 그리고 나뿐 아니라 어떤 의원도 그녀의 차에 동승한 적이 매우 드물다는 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라며 박 위원장의 스킨십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근혜의 입으로 불릴 정도로 박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전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순발력이 부족하고 백단어 공주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도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핍박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가 박근혜 대항마였다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가해자 대 피해자의 구도라 나는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나는 도저히 박근혜 카드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가 후보가 된다면 저쪽 후보는 한명숙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것은 내게는 필패의 카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이 나라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인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의 정치 지도력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전유옥 의원의 책은 박근혜 비대위의 인적 쇄신에 대한 친이계의 반발과 맞물려 한나라당 내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예.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새누리당을 탈당하셨는데 네. 새누리당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전 의원님께서는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불리기도 하셨어요. 한때. 대변인은 책측근이죠. 네, 그래서 아주 최측근으로 불렸는데 제가 알기로 이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진 아마 뭐 직접 언급하셨으니까 네, 보셨을 네. 텐데 이렇게 우비를 씌워주는 모습이 네. 담긴 사진이었는데 네. 그때 박 위원장님이 가만히 있더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이 사람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너무 충격을 받았다. 뭐 네. 그때부터 약간 돌아서게 됐다 하셨는데 뭐 그 순간 돌아서다기보다는 네.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서기보다는 이 사람이 전욕을 실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있고 막 비가 이렇게 막 오는데 주변에 그때 이제 모 의원이 딱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밝히긴 좀 뭐하지만 근데 이제 대구였어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우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 의원이 바로 옆에 오더니 저보고 빨리 우비를 씌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대변인이 되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났을 텐데 다른 그 기자들이 늘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언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 얘기를 듣더니 카메라를 갖고 탁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비를 이렇게 씌워주는지를 우비의 그 모자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모자를 씌우면 저도 기자 출신이었으니까 그냥 사진을 다 찍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충성하는 무술이 전용, 맞아요. 상궁 전용 이렇게 나갈 게 뻔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꼭 씌워줘야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개인의 인간이고 한 개체로서의 제 자긍심과 자존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뭐 논평 같은 거 박근혜 그 대표가 이걸 내라 하면 저야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우비 씌워주는 거는 사생활적인 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는 제 보좌관이나 뭐 누구한테 개인적인 거 부탁하지 않아요. 네. 부탁할 때 물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방에 책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제가 누가 오거나 그러면 제가 뺏어서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평등한 관계를 동지의 관계를 제가 지켜줘야지 그 사람들도 저를 동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었더니 옆에서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두 의원이 그냥 속으로 대표님 우비 씌워드리지 뭐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휴 그럼 지들이 좀 해. 자기들이 좀 해주지. 근데 자기들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건 여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박근혜 위원장이 그 소리 다 들었죠. 우리 조그맣게 속삭여도 다 듣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게 한 5분 정도 됐어요. 저도 가만히 있어요. 두 아저씨들은 막 큰 목소리로 난리를 치고 기자들은 그때 점점 숫자가 많아서 가지고 한 200여 명이 몰려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충성심, 나의 굴복, 내가 완전히 엎드리는 거 이런 걸 보여줘야지 직성이 풀리는구나. 응? 그래서 야, 제가 그 한나라당에 들어오기 전에도 굉장히 그 유신 공주적인 거에서 비난을 해서 저는 그게 미안해갖고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꼭 보여줘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때 이제 국공합작도 장개석하고 모택동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너의 자존심을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 앞에서 무너뜨려라. 그래서 제가 정말 속으로 피눈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씌워줬어요. 일부러 천천히 씌워줬어요. 내 피눈물 나는 심정을 당신도 사람이라면은 같은 여성이라면 감지해라.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씌워줬는데 아무 내색도 없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진은 막 200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싹 찍고 그런 거였어요. 와, 그 완전 천천히 그 찍는 이게 사실 저도 슬로우 모션으로 네. 씌워줬죠. 마치 기자들을 위해 네. 약간 배려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배려가 기자들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표한테 제가 천천히 씌워주면서 당신이 제 굴복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느끼면서 제발 이 나라 일이나 잘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내 자존심을 애국심 앞에서 무너뜨리니까 잘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천천히 씌워줬습니다. 일부러. 가만히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뒤에서 이렇게 씌우면 이렇게 괜찮다 내가 쓴다고 이렇게 할 법도 한데 하다못해 고맙다라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유 고맙다고 막 이럴 법도 한데 좀. 아니 그리고 손이 없냐고요. 발이 없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대변인으로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예.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이제 같이 다닐 일들이 참 많으셨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까요? 뭐 다른 데에서 이제 충분히 장점들을 부각하고 있으니까 우린 또 뭐 최측근에게 듣는 단점, 최대 단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박근혜 대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아함이 있는데 좀 촌스러운 우아함이라는 거죠. 18년 동안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굉장히 그 절제된 언동이라든가 옷 입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참 고급스럽고 짜르르 흐르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 패션 스타일도 그 FAHION 이 패션이 없어서 싫었어요. 네. 이 패션이라면 좀 자기의 패션에 패션을 넣는 게 참 필요하잖아요. 근데 맨날 이렇게 기세우고 그것도 맨날 똑같이 기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티치 받는 것도 굉장히 고급 옷이란 느낌이 드는 게 이거는 정성이 굉장히 다 들어간 옷이에요. 응? 근데 그런 것보다는 가끔 파격적으로 다른 누가 해주는지 모르겠네 똑같아요 옷 스타일이. 근데 좀 다른 디자이너의 옷도 입어보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보좌관이 뭐라고 하냐면
그 샴푸를 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박 대표에.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샴푸가 없대요. 단종된 샴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 이제 썼던 뭐 예전에 나온 샴푸 있어요. 뭐 유니나라든가 뭐 아모레 프로틴 샴푸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샴푸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요새는 저는 별로 이제 써보지도 않았지만 샘플은 얻어봤지만 아베다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여 샴푸라든가 얼마나 좋은 샴푸가 그때는 이제 여 샴푸나 그건 안 나왔지만 아베다 나왔을 때였어요. 또 뭐 국산 샴푸 중에서도 뭐 있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엘라스틴, 뭐 엘레스텐, 머릿결이 테라스틴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좀 써보지 왜 옛날에 10몇 년 전에 나와서 단종된 샴푸를 때 그래도 그걸 쓰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이 어머니들하고의 그 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무슨 이 대형 슈퍼에 있는 이 대형 슈퍼에 가면 뭐 맥도날드라든가 또 뭐죠? 그 저기 롯데리아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어머니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 햄버거는 청바지와 같이 먹는 거고 또 설사 이제 우리처럼 이런 옷을 입었더라도 그냥 손으로 쥐고 앙 하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막 이거 들고 앙 하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드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안 먹냐고 안 드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보좌관이 이 플레이트에다가 이 포크와 나이프를 갖고 온 거야. 아니 햄버거를 무슨 포크와 나이프로 먹습니까? 물론 요즘에 그 고급 햄버거집 같은 데는 포크와 나이프로 먹는 데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 먹었던 거는 롯데리아 같은 거예요. 그거는 손으로 먹고 그리고 햄버거는 손으로 먹어야지 그게 멋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그런 어떤 저기 촌스러운 우아함 시대가 지난 올드 패션 이런 게 좀 약간 왠지 클럽에 웨딩드레스 입고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클럽에 왕관 쓰고 왕관 웨딩 쓰고, 드레스 이렇게 입고 띠 그렇게 메고 가실 것 그렇죠. 이러면서 이런 느낌이 살짝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기둥두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맞아요.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클럽에 왜냐면 또 클럽에 안내하는 사람들도 저 기둥두로 가세요. 여기 물 좋은 데기 때문에 오시면 안 돼요. 이럴 것 같아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어떤 이런 전 의원님에 대해 뭐 자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즘에 보복공천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차원의 하나로 영등포 갑에 그런 공천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죠. 그러면 지금의 새누리당 공천 어떻게 보시나요?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18대 공천을 지켜보면서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가진 사람은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가진 사람은 양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이가 제가 친이 쪽이었다면 가령 영남이라든가 비례대표를 몇 개를 딱 띄워가지고 박근혜 그 후보한테 마음대로 하십시오. 재량권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표도 이렇게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친이 쪽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쓴소리 했던 사람을 저 같으면 일부러 살려줘요. 그러면 저도 그동안에 섭섭하고 화나고 이해 못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 이게 보수에 대한 인정이구나. 이런데 저를 공천해서 우편향돼 있기 때문에 공천을 줄 수 없다. 응? 만약에 제가 여론조사에서 뭐 못 나오고 영등포에서 제가 맨날 놀고 일을 안 해다면은 다른 이유 될 텐데 다른 이유 하나도 못 됐잖아요. 우편향이어서 못 해준다. 이게 보복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보수의 가치고 보수에 대한 배신이고 배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앉은 새누리당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 제대로 끌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죠. 당이라는 거는 정치라는 거는요. 자기가 제일 싫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자기가 제일 미운 사람하고 밥값 내면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윗에서도 저한테 막 무슨 년이라고 그 상소리까지 써가면서 네네네. 욕설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욕설 안 해요. 왜? 이게 정치니까. 네네. 그 대신 야근 좀 올려주죠. 근데 박근혜 위원장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박근혜 그 위원장을 쭉 이제
이 청와대에서부터 네. 그때 잘 알고 모셨던 사람들도 제가 다 많이 만나고 그랬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으로 박근혜 위원장하고 한 18년 혹은 30년 같이 한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네. 박근혜 위원장은 박근혜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요만큼이라도 뭐랄까 심기를 거스리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그 대신에 박근혜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다. 누구냐? 자기 자신. 아. 아니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공천 승복하는 것이 응?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박근혜 위원장은 공천 승복했습니까? 응? 그때 친박들이 공천에 불복을 해갖고 다 나갔잖아요. 그때 살아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사진 찍고 다 이러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에 대해서 투표 그 동료 뭐 유세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지역구로 딱 전에는 지역에 있지도 않았는데 딱 3주 동안 딱 박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공천 승복한 거냐고요.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잘 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친이들에게 공천 승복하라고 합니까? 원칙과 정도를 아는데 저 같으면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자신은 용서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응? 다른 사람은 용서 잘해도 박근혜 위원장은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요. 그렇지만 늘 자기 자신은 용서 많이 하죠. 아니 저 탈당한 거 가지고 친박들이 뭐라 그러는데 박근혜 위원장은 탈당 안 했어요? 탈당해갖고 당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복당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유세 비용이라 해서 돈도 받고요. 저를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그래서 사실 좀 약간 공주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 좀 많이 드는데 제가 이거는 꼭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누구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근데 언론 쪽에도 계셨고 대변인도 지내셨으니까 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네. 제가 궁금한 거예요. 네. 그 박근혜 저희 비대위원장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가 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기자의 질문이 아니면 네. 답변을 하지도 않고 질문을 받지도 않는다 일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어떻게 좀 그런 제가 게 있나요? 대변인일 때는 제가 이제 제가 다 이제 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직접 전화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 갖고 하면 제가 전화하면 제 저자는 잘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간 통로를 해서 활발하게 했죠. 그리고 네. 저는 이제 늘 기자들을 자주 만나야 된다. 그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거다. 그런데 굉장히 그 사람을 많이 가리고요. 그 호오가 너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성향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제가 대변인을 물러나고 나서 보니까 기자들 중에도 이제 친박 기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이제 좀 답하기 껄끄러운 질문을 하니까 그 친박 기자가 그런 질문을 뭘 하냐고 그러면서 기자가 그 기자들을 막 제낀 거예요. 근데 그 기자는 한때가 아니라 친박으로 너무너무 소문이 많이 났고 또 친박 의원이 아무개 배지 달아줘야지 이렇게 해서 다 출마하는 줄 아는 그런 기자였는데 지금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도 안 지킨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기자 중에서도 친박이 있어서 그러니까 친박 기자들하고만 이제 이 통로를 했던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그 기자가 마치 기도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이건 기자가 아니다. 기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동료 분들한테 얘기는 했죠. 예. 이제 봤네요. 요즘 트위터에서 네. 조갑재 기자와 제가 보수 분열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수 분열은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봐 주세요. 일단은 보수 분열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새누리당에 대해서 물어주세요. 보수 정당이냐고. 새누리당이 보수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강령에서 보수도 뺐지요. 포퓰리즘과 맞서는 것도 보수 색채가 난다고 해서 그것도 뺐지요. 저처럼 우편향이라고 해서 보수색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공천도 안 준 게 공식적인 이유였죠. 그 당이 어떻게 보수 정당이에요? 제가 보니까 새누리는 보수 분열이 아니라 보수의 뿌리를 싹 뽑아보려고 한 보수 파괴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 아니라 뭐 헛누리라도 보수를 한다고 하면 거기 남아 있었을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근데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는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보수 정당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004년에 탄핵에 폭탄을 맞은 한나라당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전 당연히 제 가치를 위해서 당을 떠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는 보수 분열의 이게 아니라 보수의 재생산, 보수의 확산,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보수 분열의 책임이 아니라 보수 파괴라든가 보수의 싹을 잘라버리기로 한 그 책임은 박근혜 위원장, 그다음에 쇄신파, 김종인, 이상돈과 같은 비대위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의원님이 계시던 한나라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보수가 네. 아닌 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책임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대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제대로 해달라. 왜냐면 보수를 지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뭐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던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이제 국민생각당이 벌써 큰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나와서 보수의 가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조중동이라는 그 이제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수의 분열이라는 사설이 지금 쫙 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박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새누리도 보수의 색채를 싹 지우려고 했던 거를 지금 감히 싹 지우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보수의 분열이라고 한 것 자체가 그래도 우리 보수당 아니라고 했는데 새누리도 보수당이라는 걸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보수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빵을 키우고 떡을 크게 하고 파이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빨리빨리 보수다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같이 보수 하면서 빵을 키워보자고요. 떡을 크게 만들어 보자고요. 책으로 풀어냈습니다. 전 의원은 박근혜는 늘 짧게 답한다면서 뭔가 깊은 내용과 엄청난 상징적 비유를 기대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 의원은 박 위원장이 인문학적인 콘텐츠는 부족했다며 신문기사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이나 해석하는 깊이 같은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 싶을 정도로 박 위원장의 권력 의지는 대단했다면서 그녀에게 있어서는 권력이란 매우 자연스럽고 몸에 맞는 맞춤옷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이었다.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였다. 이 나라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 즉 마이 패밀리스 잡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 의원은 대변인 시절 박근혜 위원장의 차에 같이 탈 수 없었던 사실을 떠올리며 운전기사와 비서관 말고는 불편한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의 정치 지도력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전유옥 의원의 책은 박근혜 비대위의 인적 쇄신에 대한 친이계의 반발과 맞물려 한나라당 내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예. 그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새누리당을 탈당하셨는데 네. 새누리당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전 의원님께서는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불리기도 하셨어요. 한때. 대변인은 책측근이죠. 네, 그래서 아주 최측근으로 불렸는데 제가 알기로 이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진 아마 뭐 직접 언급하셨으니까 네, 보셨을 네. 텐데 이렇게 우비를 씌워주는 모습이 네. 담긴 사진이었는데 네. 그때 박 위원장님이 가만히 있더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이 사람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너무 충격을 받았다. 뭐 네. 그때부터 약간 돌아서게 됐다 하셨는데 뭐 그 순간 돌아서다기보다는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서기보다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유옥 한나라당 의원의 책 아이 전유옥 출판 기념회.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온 정봉준 의원이 전 의원의 책을 펼치더니 전 의원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을 비판하는 부분을 읽기 시작합니다. 친박 의원들 사이에는 박 전 대표의 뜻을 헤아리느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러면 박 전 대표는 제가 꼭 말을 해야 아시나요라고 단 한마디 한다고 한다. 소문답하듯 한마디씩 던지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더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쓰셔도 괜찮으신지 제가 저까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봉준 의원이 조심스럽게 전한 전역 의원의 책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 철학과 의정 활동은 물론 대변인 시절 지켜봤던 박근혜 위원장의 소통 능력과 지도력에 대한 평가를 이 사람이 전욕을 실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있고 막 비가 이렇게 막 오는데 주변에 그때 이제 모 의원이 딱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밝히긴 좀 뭐하지만 근데 이제 대구였어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우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 의원이 바로 옆에 오더니 저보고 빨리 우비를 씌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대변인이 되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났을 텐데 다른 그 기자들이 늘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언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 얘기를 듣더니 카메라를 갖고 탁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비를 이렇게 씌워주는지를 우비에 그 모자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모자를 씌우면 저도 기자 출신이었으니까 그냥 사진을 다 찍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충성하는 무수리 전용 상궁 전용 이렇게 나갈 게 뻔해요. 그래서 제가 꼭 씌워줘야 되지 않잖아요. 당의 대변인조차 불편할 정도였다. 하루 종일 같이 타는 것도 아니고 주요 행사의 일종의 수행인데 그 순간이 불편하다는 것은 그리고 나뿐 아니라 어떤 의원도 그녀의 차에 동승한 적이 매우 드물다는 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라며 박 위원장의 스킨십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근혜의 입으로 불릴 정도로 박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전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순발력이 부족하고 백단어 공주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도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핍박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가 박근혜 대항마였다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가해자 대 피해자의 구도라 나는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나는 도저히 박근혜 카드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가 후보가 된다면 저쪽 후보는 한명숙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것은 내게는 필패의 카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이 나라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인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들어주세요. 하지만 제가 누가 오거나 그러면 제가 뺏어서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평등한 관계를 동지의 관계를 제가 지켜줘야지 그 사람들도 저를 동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었더니 옆에서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두 의원이 그 사람 속으로 대표님 우비 씌워드리지 뭐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휴 그럼 지들이 좀 해. 자기들이 좀 해주지. 근데 자기들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건 여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박근혜 위원장이 그 소리 다 들었죠. 우리 조그맣게 속삭여도 다 듣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게 한 5분 정도 됐어요. 저도 가만히 있어요. 두 아저씨들은 막 큰 목소리로 난리를 치고 기자들은 그때 점점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한 200여 명이 몰려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충성심, 나의 굴복, 내가 완전히 엎드리는 거 이런 걸 보여줘야지 직성이 풀리는구나. 응? 그래서 제가 그 한나라당에 들어오기 전에도 굉장히 그 유신 공주적인 거에서 비난을 해서 저는 그게 미안해갖고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꼭 보여줘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때 이제 국공합작도 장개석하고 모택동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있고 막 비가 이렇게 막 오는데 주변에 그때 이제 모 의원이 딱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밝히긴 좀 뭐하지만 근데 이제 대구였어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우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 의원이 바로 옆에 오더니 저보고 빨리 우비를 씌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대변인이 되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났을 텐데 다른 그 기자들이 늘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언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 얘기를 듣더니 카메라를 갖고 탁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비를 이렇게 씌워주는지를 우비에 그 모자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모자를 씌우면 저도 기자 출신이었으니까 그냥 사진을 다 찍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충성하는 무수리 전용 상궁 전용 이렇게 나갈 게 뻔해요. 그래서 제가 꼭 씌워줘야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개인의 인간이고 한 개체로서의 제 자긍심과 자존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논평 같은 거 박근혜 그 대표가 이걸 내라 하면 저야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우비 씌워주는 거는 사생활적인 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는 제 보좌관이나 뭐 누구한테 개인적인 거 부탁하지 않아요. 네. 부탁할 때 물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방에 책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좀 나는 도저히 박근혜 카드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가 후보가 된다면 저쪽 후보는 한명숙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것은 내게는 필패의 카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이 나라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인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의 정치 지도력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전유옥 의원의 책은 박근혜 비대위의 인적 쇄신에 대한 친이계의 반발과 맞물려 한나라당 내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예.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새누리당을 탈당하셨는데 네. 새누리당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전 의원님께서는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불리기도 하셨어요. 한때. 대변인은 책측근이죠. 네, 그래서 아주 최측근으로 불렸는데 제가 알기로 이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진 아마 뭐 직접 언급하셨으니까 네, 보셨을 네. 텐데 이렇게 우비를 씌워주는 모습이 네. 담긴 사진이었는데 네. 그때 박 위원장님이 가만히 있더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이 사람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너무 충격을 받았다. 뭐 네. 그때부터 약간 돌아서게 됐다 하셨는데 뭐 그 순간 돌아서다기보다는 네.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서기보다는 이 사람이 전욕을 실험하고 있구나. 그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 싶을 정도로 박 위원장의 권력 의지는 대단했다면서 그녀에게 있어서는 권력이란 매우 자연스럽고 몸에 맞는 맞춤옷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이었다.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였다. 이 나라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 즉 마이 패밀리스 잡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 의원은 대변인 시절 박근혜 위원장의 차에 같이 탈 수 없었던 사실을 떠올리며 운전기사와 비서관 말고는 불편한 것이다. 당의 대변인조차 불편할 정도였다. 하루 종일 같이 타는 것도 아니고 주요 행사의 일종의 수행인데 그 순간이 불편하다는 것은 그리고 나뿐 아니라 어떤 의원도 그녀의 차에 동승한 적이 매우 드물다는 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라며 박 위원장의 스킨십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근혜의 입으로 불릴 정도로 박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전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순발력이 부족하고 백단어 공주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도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핍박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가 박근혜 대항마였다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가해자 대 피해자의 구도라 나는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유옥 한나라당 의원의 책 아이 전유옥 출판 기념회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온 정봉준 의원이 전 의원의 책을 펼치더니 전 의원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을 비판하는 부분을 읽기 시작합니다. 친박 의원들 사이에는 박 전 대표의 뜻을 헤아리느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러면 박 전 대표는 제가 꼭 말을 해야 아시나요? 라고 단 한마디 한다고 한다. 소문답하듯 한마디씩 던지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더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쓰셔도 괜찮으신지 제가 저까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봉준 의원이 조심스럽게 전한 전유옥 의원의 책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 철학과 의정 활동은 물론 대변인 시절 지켜봤던 박근혜 위원장의 소통 능력과 지도력에 대한 평가를 책으로 풀어냈습니다. 전 의원은 박근혜는 늘 짧게 답한다면서 뭔가 깊은 내용과 엄청난 상징적 비유를 기대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 의원은 박 위원장이 인문학적인 콘텐츠는 부족했다며 신문기사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이나 해석하는 깊이 같은